BTV 동지의 바야키야 이홍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사실 식인이라고 하면 극소수의 사이코패스들이나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은 세계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카니발리즘, 즉 식인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죠. 오늘은 이 식인을 행했던 다양한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류에게 남은 수많은 그런 금기들이 있죠. 근데 그 금기 중에서도 가장 사람들을 몸서리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식인이라는 모티브가 아닌가 싶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그렇게 몸서리치게 싫어하고도 무서워하고 혐오하지만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게 그렇지가 않다면 그렇게 수많은 영화들과 그렇게 수많은 소설들과 그렇게 수많은 민담들 속에서 이 식인이라는 테마가 반복적으로 소비될 리가 없을 것 같고요. 금기일수록 또 더 중요하게는 말씀하신 것처럼 식인에 관한 광범위한 기록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반드시 하나 전제할 것은 뭔가 하면 이런 기록들이 과연 사실인가, 역사적인 기록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학술적인 반론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전제하고요. 100%는 아니군요. 제가 오늘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 쭉 할 텐데요. 네. 이 테마 자체가 워낙 자극적이니까 엽기적인 이야기들 전달해서 이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싶은 생각은 네. 전혀 없고요. 너무 자극적으로 하면 마약의 역사나 배드신 베스트처럼 19금 딱지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그 파이아키아를 3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네. 우리는 아무리 자극적으로 해도 별로 자극이 안 돼요. 들켰네요. 우리가 보통 이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를 나누잖아요. 그렇죠. 문자의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를 놔두고 이 선사시대에 관한 많은 그런 그 고고학적인 인류학적인 정보들을 보다 보면 사실은 광범위하게 식인을 했던 것이 아닐까라고 추측되는 어떤 증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북경 원인 같은 경우, 베이징 원인. 네. 베이징 원인이 이제 호모 에렉투스잖아요. 그 베이징 원인은 발굴된 어떤 그런 뼈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두개골을 불에 구웠다던가 아니면 이 팔이나 다리의 뼈들이 쪼개진 흔적들이 있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뼈들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이렇게 굳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힘을 가해서 뼈들을 쪼갰을까라는 것인데 어떤 인류학자들의 추측에 따르면 이 뼈 속에 있는 골수를 먹었다는 거죠. 떼서 먹은 거예요? 네. 가장 초기 단계에서 인간들이 이제 사냥을 했다고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실제로 이제 사냥을 한 기록들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채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아니면 보다 큰 맹수들이 사냥해서 먹다 남긴 그런 동물들의 시체들을 먹었다든지 이런 기록들도 역시 많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골수를 먹는다는 것이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영양원이었던 거죠. 초기 단계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동료를 사냥하는 것이 네. 커다란 다른 짐승을 사냥하는 것보다 쉬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건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학문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호모 에렉터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네안데르탈인이라든지 네. 무슨 크로마뇽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사한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가장 최근의 사례로는 예를 들어서 이제 니스 근처에 프랑스 니스 있잖아요. 네. 니스 근처에서 이제 동굴 생활을 하고 있었을 것 같은 신석기 시대의 어떤 유골들이 나오게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인간의 팔다리 뼈들이 나오는데 이 팔다리 뼈들이 전자현미경으로 보게 되면 신선한 상태에서 절단이 되었다라고 밝혀진다는 거죠. 신선한 상태에서 절단이 되었다라는 말이 이제 최대한 말을 학문적으로 바꿔서 말을 한 거고요.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를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는 굉장히 끔찍한 어떤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뭐 6,000년 전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저쪽에서는 문명이라고 지칭하는 게 없었지만 반대편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최초의 문명이 있었던 그런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어떤 고고학적인 인류학적인 증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유형별로 왜 식인을 행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일단 가장 쉬운 상태. 우리가 상상할 때 왜 사람이 사람을 먹지? 먹을 게 없으니까. 기근 상태라고 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기근은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자연 상태에서 기근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고대의 어떤 그 농법 같은 것이 충분히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다거나 또 무엇보다도 옛날에는 그 자연적인 어떤 환경 속에서 농사를 의탁했을 거 아니에요. 성공을. 가뭄이 심하게 든다거나 정반대로 홍수가 나서 곡식이 썩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죽어갈 때 극단적인 케이스로 사람이 사람을 먹는 상황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세계 어디에서나 있었죠? 뭐 기록들이 있죠. 또 한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보다 더 끔찍하게 느껴지는 것은 인위적인 상태에서의 기근입니다. 인위적인? 네, 전쟁 같은 것이죠. 20세기로 넘어와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죠. 2차 세계대전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치열하고 가장 끔찍했던 걸 보통 독소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독일과 소련 사이의 전쟁인데 히틀러의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했을 때 그 중에서도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이 레닌그라드 공성전이란 말이에요. 이 당시에 그 레닌그라드를 포위를 한 상태에서 2년 반 정도 가까운 시간을
그냥 고립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식량 같은 것이 오지 않으니까 처음에는 레닌그라드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고양이와 개들이 사라지기 시작하죠. 자기가 기르던 고양이와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 다음은 그 최후의 수단이 이제 사람이겠죠. 예. 제가 읽었던 거 관련된 어떤 기록 중에 가장 끔찍한 건 이런 겁니다. 네. 저녁이 일단 해가 지어서 저녁이 되면 시장이나 이런 거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들 못 먹어서 영양 상태가 너무나 나쁜데 유달리 피부 색깔이 좋고 유달리 영양 상태가 좋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다녔다는 거예요. 눈을 번득이면서. 네. 고기 같은 것을 이제 정육점 같은 데서 팔게 되는데 시민들이 살 때 무슨 고기냐고 묻지 않고 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묻는 순간 알게 될 진실이 두렵기 때문에. 죄책감에. 네, 그런 상황에서 고기를 샀다라는 기록들도 있고. 패배하고 그 춥고 먼 길을 돌아오는 길에도 식인이 자연 개였을 확률이 높겠네요. 네, 뭐 병사들을 상대로 해서도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중에서 몇 년 전에 왜 중국 정부에서 이 난징 대학 살 때 네. 일본군들이 위안부들을 죽여서 인육을 먹었다라는 걸 중국 정부가 발표한 적이 있어요. 거의 몇 100년 전에. 전이네요. 예. 네, 난징 학살이면 1930년대니까 사실은 전쟁의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게 되면 거기서 이제 피해를 입는 일반 시민이든 병사든 어떤 사이든 간에 이런 일들이 종종 기록상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과 기근, 그 다음으로는 또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자, 그 다음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영화가 가장 많이 되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약간 철학적인 사고 실험, 상황 윤리에 관한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토론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어떤 대표적인 경우가 있나 하면 가장 유명한 경우에는 이제 얼라이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비행기가 추락했죠. 네, 에단 호크가 주연했던 그런 영화인데 한국에서도 꽤 흥행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실제 있었던 사건인데 1970년대 초반에 우루과이에서 대학생 럭비 팀이 경기를 벌이기 위해서 칠레를 갑니다. 네. 근데 우루과이에서 칠레를 가려면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야 엄청 되잖아요. 높죠. 기체가 추락을 해서 사고를 당하게 되죠. 45명인가 46명이 타고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16명만 생還했어요. 그러니까 30명이 죽었죠. 네. 죽은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추락하자마자 죽었어요. 고도가 높고 날씨가 네. 워낙 추웠으니까 네. 시체가 부패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아요. 그거를 일단 먹을 게 당연히 없지 않겠어요? 산속이고 눈밭이고 자기들 추락한 비행기만 있고 곳곳에 시신이 널려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처음엔 그런 생각을 안 했겠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이 지나게 되면 극도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고 그 중에 누군가는 그런 어떤 식인 행위를 시작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유리를 사용해서 식인을 했다는 거죠. 그 실제 기록들을 보면. 그러다가 이거 자체가 이제 죽은 시체들이 사실은 자기의 친지들이에요. 그 럭비팀이 있고 럭비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이 같이 모여서 이들이 다 상류층 자제들이란 또 말이에요. 응원하러 가죠. 네, 그렇게 간 상황에서 다 누군가의 삼촌이거나 누군가의 뭐 가족이거나 이런 사람들인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 사이에서 또 회의 같은 것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해서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것인가를 놓고 집단적으로 자기들이 체계적인 규칙에 따라서 그런 시신들을 쉽게 얘기하면 식량으로 사용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사건은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반향이 컸고요. 영화로도 나왔지만 이들이 돌아온 다음에도 심각한 윤리적인 혹은 법률적인 문제를 놓고 논쟁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돌아왔을 때 우루과이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다 칭송을 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왜냐하면 그들의 살아남는 어떤 용기, 그다음 그 안에서의 어떤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들 사이에서의 우정 뭐 이런 것들이죠.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면 이 얼라이브라는 영화도 굉장히 끔찍한 일을 끔찍하게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를 거대한 휴머니즘으로 소개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말 중에 하나가 대부분 가톨릭 신도들이니까. 스페인죠. 네, 가톨릭 주교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당시에 이것은 사실은 장기 이식하고 차이가 없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예를 들면 뭐 간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식하잖아요. 이식해서 남의 몸의 일부를 내 몸의 일부로 넣어서 나를 살리는 것과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죽어가는데 어떤 시신이 있는데 그 시신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내가 살아가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당시 부주교가 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고 또 그리고 그들 중에 누구도 사람을 먹었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극한 상황에 도달해서 사람이 아사하게 생겼는데 네. 옆에 시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시신을 식량으로 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국제사회에서는 법률적인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을 먹었다 할지라도 처벌받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한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다들 그렇게 해서 굶어 죽어간단 말이에요. 죽어가는 상황에서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는 다른 사람을 죽여서 고기를 먹어서 자기의 여명을 이어갈 수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죽은 시신을 먹는 행위와
죽여서 시신을 먹는 행위는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두 번째는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어찌됐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죽은 시신만, 그러면 누군가가 죽어서 시신을 먹을 수 있는 상황까지만 기다려야 되는가라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죽여서 먹을 수 있다면 누구를 죽일 것인가? 제비 뽑아서 죽일 것인가? 아니면 약한 사람부터 죽일 것인가? 뭐 아이부터 죽일 것인가? 건강한 사람부터 죽일 것인가? 요리는 누가 할 것인가? 등등의 수많은 어떤 난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생각하면 굉장히 끔찍한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철학 시간에 토론 같은 걸 하기도 하죠. 네, 몇 년 전에 국내에서도 개봉됐던 굉장히 인상적인 영화인데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가 있죠. 크리스 햄스 나왔던. 네, 19세기 초반의 상황인데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고래 기름을 석유 대신 썼죠. 네. 석유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전인데 그 포경선이 미국의 에섹스호라는 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쭉 돌아서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태평양까지 진출하게 되는데 네. 그 상황에서 배가 난파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 상황에서 선원들끼리 사이에서의 식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은 영화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으로 묘사한 게 하트 오브 더 시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에섹스호의 난파와 식인 사건보다 더 유명한 게 그 사건을 모델로 해서 쓴 유명한 소설이 영문학사의 가장 위대한 소설 중에 하나인 모비딕. 바로 모비딕이에요. 그런 측면에서도 이런 사례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렬한 기억을 남기게 되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그림으로든지 소설이라든지 아니면 영화로 만들어지는 케이스가 많다라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먹는 그런 행위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사랑합니다 구독자님, 인터넷과 BTV 상담원 이홍련입니다. 가정의 달 이벤트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달까지 가입 상담만 받으셔도 베라스벅 바바 CU 쿠폰 중 하나를 100% 드립니다. 그리고 인터넷과 BTV를 가입까지 하시면 한강뷰 워커의 1박과 도시까지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드립니다. 지금까지 SK 브로드밴드 상담원 이홍련이었습니다. 자, 전쟁과 기근, 네. 사고까지 나왔습니다. 네.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주술이나 뭐 제의랑 관련된 부분들이 있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다른 그 교양의 집사 시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주술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감염 주술이 있고 모방 주술이 있다고 제가 말을 했어요. 네네. 감염 주술 혹은 접촉 주술이라고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먹으면 그 사람한테 있는 어떤 특징이 나한테로 온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대표적으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힘, 용기, 혹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성적인 능력 등등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자기 성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적의 음경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여자의 유방을 먹는다거나 너무 일차원적이네요. 네, 이런 사례들이 있죠. 이게 네. 주술적인 사고인 거죠. 주술이라는 것이 그런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은 단순히 우리가 원시 부족들의 어떤 그런 미개한 것으로만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자랑스러운 문명사회라고 생각했던 로마 같은 데를 한번 생각하시면 검투사들이 싸우다가 죽는 사례가 있잖아요. 칼을 맞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쓰러졌단 말이에요. 피를 흘리고 쓰러지는 상태에서는 아직 피가 뜨겁잖아요. 막 쓰러진 검투사의 피는 로마에서 간질 치료제로 쓰였단 말이에요.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 막 쓰러져 있는 검투사의 피를 마시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군요. 네.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검투사는 건강한 사람들이고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그 피가 마시면 그렇게 된다는 건데 또 한 가지 이제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가장 생각이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식인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게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뉴기니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부족들의 어떤 일부들은 가족이 죽으면 먹는단 말이에요. 장례행위의 일종으로서. 좋은 뜻에서.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의 시신을 가족들이 슬퍼하면서 나눠 먹어요. 먹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렇게 부모의 시신을 먹음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내 몸속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나랑 일체화가 되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종교적으로 굉장히 숭고한 뜻일 수도 있잖아요. 보기에 따라서는. 더군다나 그 사회에서는 그게 범법이거나 윤리적으로 나쁜 행위라는 생각이 없죠.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유기니에서는 어떤 입장들도 있다면 의탁할 곳이 없는 상태에서 죽는 노인도 있잖아요. 그런 노인은 그냥 땅에 묻는데요. 근데 그냥 땅에 묻는 노인들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받은 자만이. 네, 그냥 먹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효심을 가지고 있는 자손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런 어떤 문제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서양의 기록들을 보면 그걸 굉장히 끔찍하게 느껴서 반문을 하게 되면 그 죽은 가족의 시신이 구더기한테 먹히도록 내버려 두는 것과 그 가족의 시신을 이 가족들이 부모를 생각하면서 먹는 것과 어느 것이 더 문명적이냐, 어느 게 더 도덕적이냐라는 반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얘기하기 또 어렵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시신을 먹지 않는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그것이 이런 어떤 논리와 의미를 갖고 있는 사회에서의 방법이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요즘 화장도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 매장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네. 매장을 하면 시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벌레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니 부모의 시신을 벌레나 구더기한테 주는 것과
그 부모의 시신을 다른 의미로 나누어서 먹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게 물론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고요. 근데 그런 어떤 사회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사회가 그 사회보다 훨씬 더 문명화된 사회이고 그쪽이 미개한 사회이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경우는 다르지만 티베트에 천장이라고 하는 장례 문화가 있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독수리한테 예. 물어뜯게 해서. 그럼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시신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후에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범죄해서 감옥에 가는 수많은 케이스들도 있는데 인류의 수많은 문화들을 보면 풍장을 하는 사례들도 있고 독수리한테 뜯어먹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 이런 많은 경우들이 있는 것인데요. 문화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윤리적인 기본 원칙에 대해서 뿌리를 흔드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런 딜레마를 제공하고 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어서 말할 것은 이제 적과 전투를 벌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패배한 적들을 먹는 거죠. 근데 패배한 적을 왜 먹는가? 적을 모욕하기 위해서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적대되는 어떤 부족끼리 싸워서 우리가 승리했단 말이에요. 나는 너를 이겼다라는 어떤 승리감의 확인 플러스 그 적을 모욕하는 행위로서 심지어는 살아있을 때 잡아먹는 케이스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들이 이제 광범위하게 특히 이제 남태평양에 있었던 부족들에 관한 인류학적인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피지라든지 그 피지와 관련된 또 뭔가를 들고 오셨는데요. 네, 이것이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뭐 이런 건데 설마 그건 아니겠죠? 네, 이게 아마 보시고는 상상이 잘 안 되실 텐데요. 제가 한 10수년 전에 피지를 한 달 가까이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 피지에 가면 식인 문화에 대한 약간 박물관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박물관까지. 제가 뭐 그런 쪽에 관심이 많아서 네. 식인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마지막 그 박물관에 있는 샵이 있잖아요. 기념품이군요. 네, 기념품을 사왔어요. 사왔는데 그때는 이런 방송을 할지도 몰랐고요. 네. 이게 이제 그 쉽게 얘기하면 적을 죽여서 고기를 윤육을 먹을 때 사용하는 그런 포크인데요. 찾아보니까 몇 년 전에 이 실제로 19세기에 사용했던 이거는 뭐 물론 공예품으로 만든 거고요. 실제 포크가 굉장히 거액으로 경매에서 팔린 적도 있는데 그 실제 포크가 너무나 많은 사용 흔적이 있어요. 하도 많이 사용을 해서 반들반들하다 그럴까? 손잡이 부분이 그럴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됐다는 어떤 흔적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에서는 19세기 이런 것이 가장 심각한 욕이었다는 거예요. 네.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잡아먹었다 라고 말하면 상대가 가장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 다음에 통가라는 나라도 있잖아요. 네. 통가에서는 또 어떤 것이 가장 큰 모욕인가 하면 너의 할아버지를 요리해 먹어라 라고 말하면 그것 자체가 최악의 욕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게 진짜 패드립 끝판왕이네요. 네. 제가 다큐를 봤는데 네. 그 모욕뿐만 아니라 네. 상대방에게 두려움을 또 떨게 만들고 복수의 의미로 시기는 했던 아스마 쪽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런 소위 원시 부족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인디언들과 싸웠던 어떤 그 백인 병사 그것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인디언들에 의해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이 죽게 되니까 그 이후로 인디언들을 잡을 때마다 인육을 먹음으로써 복수를 하는 그렇게 해서 먹은 사람이 100명이 넘는 그런 병사에 관한 얘기들도 있고요. 100명.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네. 사실은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부분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본 책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 미식가 또 하나는 세디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미식가라고 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 할 텐데 가장 대표적인 곳으로서 바로 한니발 렉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양들의 침묵.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이제 카리브해의 바하마 군도에 도착을 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대대량 학살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공격을 받기도 했단 말이에요. 스페인 사람들이 남긴 기록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 원주민들이 이 서양인들을 먹고 나서 고기만 품평한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들에 의하면 가장 맛있는 건 프랑스 사람들의 고기였다는 것이고요. 가장 즐긴 것은 스페인 사람이고 네덜란드인들의 고기는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다.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걸 기록을 남긴 사람이 스페인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죠. 또 한 가지는 이제 현대에서 가장 우리가 치를 떨면서 싫어하는 경우는 바로 이제 어떤 끔찍한 악마 같은 살인마들이죠. 살인마들이 이제 인육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올라오면 우리는 이제 뉴스에서 보면서 공포에 떨게 되는 거. 뭐 지존파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인육을 먹었다는 거죠. 피해자들의. 네. 왜 먹었냐고 말을 했을 때 그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위약적인 말이죠. 혹은 용기를 북돋기 위해서 먹었다는 얘기고요. 유영철도 자기가 인육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죠. 네.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쪽으로 사실 가장 유명해서 영화도 됐던 것이 엘리자베스 바토리라고 보통 영어로 말하는 백작 부인이 있죠. 헝가리 백작 부인인데 이 바토리 부인은 기록에 따르면 수백 명, 경우에 따라서는 100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피로 목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질투를 느끼는 대상이 있으면 잡아서 먹는다거나 이런 어떤 다양한 일들을 벌여서 나중에 재판까지 받게 되는데 결국 사형받지도 않아요. 나중에 풀려나게 되는데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이것이 모티브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흡혈귀죠.
뱀파이어의 어떤 우리가 신화를 만들어낼 때 그 중에 한 사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토리 부인에 관한 부분들인데 이것도 역시 다른 견해가 있어요. 정치적인 어떤 심각한 그런 대립의 과정에서 이 바토리 백작 부인이 속한 정파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험담이다. 음모론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견해들도 있어요. 정확한 게 어떤 건지 모르죠. 적어도 근데 어쨌건 민담 속에서는 가장 끔찍한 사례로 이 경우를 말하게 되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현대 미국의 살인마든 프랑스의 살인마든 누구든 간에 인육에 관한 그런 가장 끔찍한 이야기들이 오르내리는 게 사실이죠. 제가 어렸을 때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어떤 사건들이 보도돼서 뉴스나 신문으로 본 게 아주 생생한데 네. 일본의 대학생이 유럽으로 유학을 갔는데 자기의 같은 학교에 있는 동급생 네덜란드 여학생을 살해해서 인육을 냉장고에 넣고 장기간 먹었던 것이 체포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최후의 일종의 이것은 정신질환이다 뭐 등등등으로 인해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자서전도 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이 일본에서 스테이크 CF에도 나왔어요. 그 사람들이 이런 엽기적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끔찍한데 그 끔찍한 얘기에 또 솔깃해하는 이상한 또 이율배반적인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사례들이 있고 심지어는 범인들도 사실은 인육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육을 먹었다라고 일부러 자기의 범행을 위약적으로 과장하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제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잖아요. 거세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유형별로 다양하게 설명 주셨는데요. 네. 이 말을 좀 마치는 의미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 역사적 기술의 어떤 진실성에 관한 부분들을 꼭 말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전문가들은 어떻게 얘기하는가, 학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 왜냐하면 가장 사실의 토대에서 뭔가를 설명하려고 하는 시도가 학문일 테니까. 근데 인류학자들의 견해도 서로 상충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굉장히 유명한 인류학자들만 얘기한다 할지라도 마가렛 미드 같은 사람, 그다음 마빈 해리스 같은 사람들은 이 부족들에게서 있었던 식인행위들을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근데 그것을 굉장히 비판적으로 말하는 인류학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윌리엄 아넨스 같은 사람인데 윌리엄 아넨스의 그런 지적인 공박에 따르면 이런 거죠. 현대 어떤 인류학자도 부족들의 식인행위를 직접 관찰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 간접적인 방식으로 전해져 오는 얘기를 들었거나 누구한테 남아있는 기록들을 인용을 했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렌스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 이런 수많은 원시 부족들에 관한 식인행위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은 상당수가 누군가가 상상해낸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굴러오게 된 것이다 라고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인류학계 내에서도 전혀 상반된 견해들이 있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더 중요하게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죠. 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상당수는 뭐라고 할까요? 소위 구대륙에 있는 탐험가, 선교사, 상인, 군인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소위 신대륙을 발견한 이후에 그쪽으로 진출하게 되고 아프리카로 가게 되고 뭐 남북 아메리카로 가고 혹은 오세아니아로 진출하게 되면서 원시 부족들하고 만났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기들 입장에서의 명분이 있잖아요. 신성한 문명, 이성을 전파한다. 혹은 기독교 문명을 전파한다라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랬을 때 상대는 야만인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들이 학살을 하거나 그들이 정복해야 될 대상들을 비인간화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서 만들어낸 논리일 수도 있죠. 정복의 당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들은 식인종이다라는 건데 식인종이다라는 것만큼 그들이 야만적이고 없애야 될 그런 문명의 적이다라고 결정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왜냐하면 식인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굉장히 끔찍하게 만드니까. 네. 이런 식으로 어떤 학자들에 따라서는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식인에 관한 광범위한 얘기들 같은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과장되어 있고 창작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하는 견해들도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식인 테마가 들어간 네. 영화들 추천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말씀드렸던 그 포경선 에섹스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루게 된 하트 오브 더 시라는 영화 여러분께 2015년작이죠. 소개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또 역시 그 우루과이 그 럭비팀 이야기 관련된 네. 안덱스 추락 사건을 다루게 됐던 얼라이브라는 영화도 여러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이제 식인이라는 테마하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묘하게 저리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또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프라이드 그린 토마토라는 영화인데요. 네. 90년대에 꽤 한국에서도 인기를 끌었던 작품 중에 하나이고 이 작품도 역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세 작품 모두 BTV에서 보실 수 있고요. 모바일 BTV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참고하신 책들. 네, 이번에 그 관련된 책들인데요. 국내 식인 문화에 관해서 말한 책들이 몇 권 없습니다. 뭐 사실상 거의 전부 다인 것 같고요. 이 세 권의 책을 주로 참고를 했고요. 똑같이 식인 문화의 수수께끼 있지만 서로 전혀 다른 그런 책이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한 책은 이 책이 가장 좋았습니다. 이 한스 아스케나시가 쓴 식인 문화의 수수께끼라는 이 책을 여러분께 권해드리고요. 네. 나머지 두 권의 책은 아까 말씀드린 상반된 견해예요. 한쪽은 마빈 해리스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렌즈의 견해가 담겨 있는 서로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그런 식인 문화에 대한 두 인류학 저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이 구체적인 묘사가 많나요? 그럼요. 굉장히 많습니다. 큰맘 먹고 보셔야겠네요. 아니 근데 이거 자체가 어떤 그런 것을 자극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요. 셋 다 인류학적인 저작이기 때문에 학문적인 목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이 책에도 그렇게 써 있지만 이 식인을 사람들이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네. 핵전쟁의 위협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랬을 때 어느 것이 훨씬 더 야만적이고 인류가 끔찍한가라는 이야기로 사실은 끝나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 이야기들은 좀 다르게 볼 구석들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적인 호기심이 많은 분들을 위한 교양 집사 시간, 다음에 또 색다른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어! 키야.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여기 클릭하시면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